이재명 기자회견 이것 캐물으면은 서타 기자가 탄생을 한다. 자, 내일 10시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용산에서는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진다.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내용이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항상 하는 말이죠.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일문일답이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내용이 중복이 막 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기자실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신문이냐 방송이냐 아니면 통신사냐 이것이 있고 또 신문이라도 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언론사냐 지방언론사 또 경제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골고루 또 외신까지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이렇게 네 개 분야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그 핵심은 이 자유롭게 질문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재명이 어떤 대답을 하는 데 대해서 그 물었던 기자나 다른 기자에게 그 대답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 10년 이상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연도 기자회견에서 저도 질문을 해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의 핵심은 특히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은 기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그 기자가 다시 질문을 되묻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떤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오기 힘든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과연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정권 초반에는 그 기자들이 이제 다 교체가 되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교체가 되는데 대부분은 그 전에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이재명을 담당했던 기자, 그 중에서 고참 기자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들어갑니다. 소위 마커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자들하고 그 이재명하고는 이렇게 일종의 친숙한 관계죠.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센 질문이 나올까 싶지만은 지금 상황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가령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타 기자가 탄생이 되기도 하죠. 그 전에 문재인 때 그 김예령 기자라고 경기방송 그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질문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중에 국민의힘 대변인도 됐습니다. 그때 김예령 기자가 2019년 신년 회견이었는데 문재인에게 지금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 그런데 이 경제가 나쁜데 왜 경제 기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왜 변화를 주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바꾸지 않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그런데 김예령 기자는 서타 기자가 됐죠. 자, 그래서 서타 기자를 한번 탄생을 기대를 하면서 제가 내일 만약에 제가 청와대 기자 했을 때처럼 지금 기자라면은 출입 기자라면은 저는 이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캐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되묻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재판 중단과 관련한 의혹,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 의혹, 또 정치 보복 의혹, 일종의 사면 밀학 의혹, 그리고 중국 유착 의혹, 이런 부분들은 내일 반드시 아마 질문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도 있게
정말 몰아치듯이 질문을 하느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캐묻듯이 그런 질문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일단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재명이 집권한 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했던 행태들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물어야 될 것이, 이재명은 지금도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이 모든 재판들을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재판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진실을 밝혀다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계속 이 재판을 줄줄이 중단시키는 시도를 하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결벽하다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캐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재명은 후보 시절부터, 대표 때부터 김어준 프로 이런 데 나가서 지지층에게 이 헌법 84조가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다수 학자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캐물어야 되고,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죠. 역풍 때문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뭐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단하는, 그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추진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못을 박아야 됩니다. 물론 뭐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내일 TV로 생중계가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의 말을 드러나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헌재나 또는 대법원이 나중에 이제 상황이 변해서 재판을 헌법 84조가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은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인가, 또 헌재나 대법원이 결정 내리면 수용을 할 것인가도 분명히 물어서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는 데서.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굴러가서 5년 후까지 간다, 그러면은 퇴임하고 나서는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냐, 뭐 그 전에 받는 게 정상이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봐야 되죠.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후에 다시 재판 5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에 하나 5년 후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은 이 본인이 지금 직전에 멈춰 서버린 게 있죠. 선거법 파기환송된 거. 그 유죄 취지입니다. 그 유죄로 그럼 5년 후에 다시 그거를 고법에서 또 판결을 내리려면은 그때 이제 모든 이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때는 뭐 퇴임한 이유니까는 뭐 별로 박탈될 것도 없죠. 피선거권이 이제 없어지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본인의 재판 5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물어서 답변을 받아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그걸 다시 들춰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지금 줄줄이 각 그 핵심 요직에 꽂아 넣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그 한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변호사비 대신 자리를 막 주는 거다. 변호사비 대신. 그때 그 국회의원 총선 때 공천을 막 준 것처럼 변호사비 대신 자리 주는 차원 아니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을 꽂아 넣는데 그 꽂아 넣는 자리가 주로 이재명의 이 재판 위기, 재판과 관련된 그 부서에 지금 꽂아 넣는 것이, 이것도 재판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것도 분명히 캐물어야 됩니다. 일종의 방탄용 아니냐는 거죠. 지금 뭐 보면은 이 대통령 비서실에 그 민정수석실을 장악을 했죠. 이재명 변호사들이,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비서관, 이장형 변호사가 법무비서관,
전치영 변호사가 공직기강 비서관,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이런저런 재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사법 체계와 관련이 있는 민정수석실에 다 꽂아 넣어놨죠. 그리고 국정원에 김희수 기조실장, 국정원의 핵심 인물이 넘버 2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넘버 1 같은 국정원장을 뛰어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였던 김희수를 꽂아 넣었죠.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죠. 국정원 안에서 뭐 첩보 문건도 작성을 했고, 그래서 김희수가 들어가서 그 국정원의 내부 문건, 일곱 비밀 같은 것을 다 그 쳐다보고, 그걸 보고 나중에 여기 또 뭐 재판이 열리면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본인의 그 변호사를 좀 꽂아놓은 이런 문제도 내일 분명히 그거 따져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또 위대훈 이라는 또 변호사, 자기 변호사, 공직선거법 변호사를 집어넣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본인의 변호사들을 마치 농공행상을 하듯이 각 자리에 꽂아 넣느냐. 그리고 사실 변호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왔느냐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성엽 본인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하려다가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그 변호사비 문제 또 그 이성엽이 맡았던 이재명의 사건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는 아마 이성엽 카드를 포기를 하고 그 헌법재판소장 또 본인의 변호사를 집어넣는 그런 그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이란 것, 3대 특검이 사실상 정치보복 행태로 가고 있는 데 대한 이재명의 입장 같은 것도 물어야 되죠. 이재명이 그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뭐 간담회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특검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이 기존의 수사 기관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막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상권 분립에서 그것을 자기가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납득 안 가는 말을 했었죠. 본인이 상권 분립을 다 해치면서 상권 분립 때문에 여당에서 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거 특검은 여당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변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내일 따져서 캐 물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또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또 조국과 이하영 무슨 뭐 사면 요구를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뭐 사면과 관련해서 뭐 미락이 있었던 것 아닌가는 주장들이 나오죠.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옥중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또 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그 계제가 아니다. 본인이 사면 대상자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계속 알리고 있죠. 그러면 그 대신 그러면 이 사면을 요구하면은 뭔가 그 전에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대선 때 조국 당에서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은 이런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사면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일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당 대표들하고 또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국 당이 참여를 합니다. 참석을 합니다. 아마 거기서 내일 오찬 자리에서도 조국 사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사면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왜 하느냐,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그런 부분도 캐물어야 되고 이화영이 계속 옥중에서 자기 사면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배상윤, KH 배상윤이 또 귀국한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대북 송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입장이 뭔지 같은 것도 좀 늘 캐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김용 같은 경우도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놔두고 있는데 이재명의 신복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놔두고 있는데 계속 민주당 안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하라 이렇게 막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 여기에 대한 생각도 캐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국에 치우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러니까 외교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외교 문제죠. 트럼프는 만나지 못하면서 지금 그 중국에서 열리는 9월달에 열리는 전성절 행사에 그 천안문 앞에 이제 그 막루에 올라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천안문 그 전성기념식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그 전성기념식입니다. 거기서 막루에 올라가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10몇 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이제 그 중국을 가서 전성기념절 행사에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 일종의 뭐 G7 가서 외면을 당하다시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성기념식에 이재명이 참석을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그 쎄쎄 외교. 과거에 뭐 쎄쎄, 뭐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했죠. 자,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그 한국에 간세 폭탄을 던지려고 하고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시진핑과 손을 맞잡는 이재명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미국과는 상당히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관세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외교 문제도 내일 반드시 캐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인가. 정말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은 화자가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와야 되고 뭐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니까 그 아들 결혼식 이동호 씨 그 결혼식에 어떤 축의금 문제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그 캐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출입 기자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상당히 밀착돼 있는 특히 정권 초반에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질문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어떤 이 사법 리스크를 그 가지고 집권을 한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도 계속 그 캐버려야 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들도 내일 다 일제히 다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스타 기자가 좀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일 기자회견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